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작전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3대 지수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10일 고용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초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미 증시 마치 폭풍 전야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연상케 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오르면서 그나마 대체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미증시였는데 최근 미증시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국내 증시 개장을 준비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는 뭘까요? 저희 고수익 작전타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좀 분위기가 참 뒤숭숭합니다. 네. 지금 뭐 미증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혼조세로 마무리를 한 이후의 흐름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물 옵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눈치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리 보시면은 12,323에 지금 마감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증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금리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를 지금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박스권의 거의 중간 자리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그래도 어느 정도 0.25% 그러니까 25bp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시장이 안도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약간 밑으로 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그 지역 연준 총재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발언을 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지금까지 중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빅스텝급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30%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럼 과연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의회 연설에서는 의회 증언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하고 S&P 500은 지금 조금 상승하고 마감을 하는 데 비해서 네. 나스닥이 지금 처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금리에 민감한 회사들이 나스닥에 많이 몰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일단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이 상당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뭐 감히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좀 일찍 터뜨렸다 쉽게 해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1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과연 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올린다면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핵심이고, 즉 이 부분에서 의회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FOMC 회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FOMC 회의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인상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금리 상승하고 그다음에 고금리 유지에 대한 기조, 정확하게 해서 올려놓고서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이 기조가 계속 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즉 이제 그 CNBC나 아니면은 이제 야후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파월은 50bp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생각보다는 좀 혼돈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고용은 지금 상당히 우량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이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문제는 이 당연한 논리를 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가 지금 위축이 될 수 있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게 지금 미국 경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너무 일찍 꺼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김성규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파월 의장이 또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또 추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은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국채금리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4%를 넘어가는 상황이 잠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09%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3.96% 이하로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 이 국채금리가 아니라 수익률이 4%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조금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장단기 금리가 지금 뒤집어졌거든요. 역전이 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연준의 고민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럼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과연 경기를 우리가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게 지금 가장 큰 우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그 해고라고 그러나, 일단 고용 한파가 고용 네. 한파가 왔고 지금 구조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즉 이게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IT 쪽으로 굉장한 수요가 몰렸지 않습니까? 재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고용이 됐다가 지금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인원이 더 이상 IT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이 인원들이 재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산업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특히 이제 그 증시 일정이 지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 파월 의장의 그 의회 이 발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공장 주문이라든가 이제 도매 재고 뭐 소매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연준 의장의 상하원 출석, 그다음에 여기에 베이지북,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업급여하고 이 고용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증시가 결국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일정이 많습니다만 미 증시 일정 정말 챙겨봐야 될 것들, 그리고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만큼 국내 시장 변동성을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국내 증시 변동성에는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증시는 그 박스권 상단에 지금 와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2,600선을 돌파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에 비해서 반해서 코스닥은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좀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연준이 일단 금리 정책이 이번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즉 오늘 내일에 걸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조치를 과연 3.5% 현행에서 과연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도 상당한 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1원에 그 거래를 했는데, 지금 현재 NDF는 어떻게 된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현재 상황에서 1,320원대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좀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이제 조금 내려오는 상황으로 와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면은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올라갈 거는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빠져나갈 외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외환의 전체적인 수급 그다음에 그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있는 외환 보유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앞으로 국내에 얼마나 유입이 될지 그다음에 다른 시장 특히 중국이라든가 다른 홍콩 시장 증시 이쪽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이 방향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규모 그다음에 해외 다른 글로벌 증시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자금이 흘러갈지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랬던 만큼 만약에 코스닥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조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급등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번 비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 현재 그 코스닥 시총 1위를 찍었죠 어제부로.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양극재 관련된 부분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5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상당히 그 핫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네. 그다음 포스코엠텍은 어제 상한가를 종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수화학이라든가 솔트룩스, 그다음 코스모신소재 이 5개가 보통 이제 그 양극재 관련된 대장주로 보통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양극재 관련주도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리튬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IRA에 대해 가지고서 걸리니까요. 이제 IRA 세부 법안이 나오면은 분명히 중국산 리튬이라든가 혹은 중국이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그 광산에서 채굴한 물건 그런 그 원자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어떤 폐배터리를 가지고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은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이 자체적으로 리튬 그 광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뛰어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오히려 이제 완성된 배터리 업체, 즉 우리 K 배터리 3사를 오히려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 세 개를 보시면은 지금 그 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당한 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그 미국 내에 전기차 업체들하고 상당히 그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GM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오하이오 공장을 철회하고 오히려 삼성 SDI하고 해가지고서는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해서 지금 50기가와트시의 공장을 다시 미시간에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제 양봉을 봐도 삼성 SDI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마그나 배터리 부문이었죠.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삼성 SDI가 지금 2차 전지를 강하게 밀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제 수원에 있는 SDI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양산이라고 그러죠. 파일럿 시설을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해서 만약 전고체가 이제 2024년 이전에 그러면은 충분히 양산할 수 있는 수율이 올라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공장에 대한 신설 얘기가 나왔을 경우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그 대형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가는 다른 양극재라든가 다른 그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움직임이 상당히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해서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닥에 상장이 된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날아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 반면에 코스피에 상장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흐름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 김성규 소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표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뭐 더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리는 말 나도 좀 올라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접근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달리는 말에는 올라가시면 다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과열이 됐고 일단 IRA 법안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부문은 지금 굉장히 양날의 검인데 그 이 양극재가 좋은 점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뉴스예요. 그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리튬이 지금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서는 광맥이 더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더 파가지고서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는 기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의 그 방해 요소가 있는데 첫째, 남미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리튬의 그 염호를 가지고 있어요. 소금 호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자국에다가 최소한 자국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가능하면 수출을 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 이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자금 집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신규로 나오는 배터리 재료 즉 리튬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발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투자를 해서 광맥을 계속 캐야 되는데 그건 네. 하진 않고 기존에 있던 그 얼마 안 되는 채굴량에서 너무 채굴만 하다 보니까 가채량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봤을 때 현재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 즉 포스코 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염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지금부터 그 개발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좀 있지만 그 이외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열한 종목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2차 전지 이 양극재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과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과열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단일가로 이제 가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후에 가격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대감이 2021년도부터 해서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리튬 가격이 이미 현재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590% 이상 지금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6배 정도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뛰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 기대치에 대한 건 선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그걸 다시 한 번 더 좀 더 그 기대감 한 번 더 띄어 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른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그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임이 쉽지 않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는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그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하락세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리튬의 수요는 지금 그 계속 큰 상황이고 즉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리튬이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튬이 고갈이 됐을 경우에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폐배터리로 가게 돼 있는데 단 문제는 폐배터리를 쓴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닌 것이 폐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그 상대적으로 그 전하에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주고받는 이걸 통해 가지고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 건데 네. 그 특성이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까지 사실 기대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한 배터리가 신규로 만드는 배터리보다는 결국은 충방전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만큼의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IRA하고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두 번째 폐배터리 재생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이 부진하다. 특히 이제 습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재생하는 기술이 있는데 습식 기술은 아직까지도 지금 전 세계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그 사이클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접근은 이제는 이런 양극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화합물을 어떤 것을 잘 만드느냐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쪽의 흐름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이수화학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로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면 다친다라는 또 명언을 우리 김성규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김성규 소장님과 오늘 2차 전지 이야기 그리고 미국 시장 이야기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김성규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분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국내 증시 작전, 펀스탁TV의 황우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 꼼꼼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도 또 우리 장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이슈 짚어주시고 종목까지 짚어주시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귀 아프게 들었을 바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두 형제의 질주를 눈으로만 보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실상 저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 상승 투자에 나서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제 먼저 상승의 배경을 조금 알아보면은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간 상당히 저평가가 되었고, 그리고 챗 GPT의 상세가 둔화된 지금 이제서야 종목이 빛에 들어온다. 이러한 의견과 그리고 공매도 물량의 강제 청산인 쇼스퀴즈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진실인지 사실상 추측일 뿐 상황이죠. 오죽하면 상승이나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유와 명분을 찾으려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말이죠. 이 전일 에코프로에서 인적 불알된 그리고 에코프로 HN까지 상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그 끝이 도래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본주인 에코프로가 음봉으로 전일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법안과 그리고 유럽판 IRA 법안의 CRMA 초안이 곧 14일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섹터가 잠시 들쏘였고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그 이후에 2차 전지에서 파생된 종목까지 그 상태가 지금 현재는 번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질주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시총도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시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슈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아무래도 에코프로 관련주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크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가 무엇인지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갈 이 2차 전지 종목을 잡아갈 때 방향성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충전을 통해서 여러 사례 재차 사용이 가능하면서 이 전기차를 비롯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그리고 IT 기기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2차 전지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액, 분리막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번 상승을 주도한 에코프로의 경우는 여기서 양극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3가지 주요 요소들 또한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겠죠. 네, 지금 사실 계속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2차 전지 상승의 주력은 아무래도 양극재다. 그렇다면 양극재와 키 맞추기를 하는 관점에서 음극재 또 전해질, 분리막까지도 우리가 함께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어떤 대응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최선호적으로 찾아볼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캠트로스인데, 이 캠트로스는 06년 3월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이 첨단 소재 사업과 그리고 융합 소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그 의약품, 원료 의약품을 관련해서 이 종목을 살짝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주요 매출은 첨단 소재 사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매출의 40%는 폴리머 소재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IT 소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기 전자 소재 그리고 화합물 그리고 원료 의약품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소재를 이루고 있는 만큼 현재 2차 전지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추가적인 탄력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전환사채 20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조달한 후에 올해 4분기 중으로 기존의 3공장의 여유부지에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캠트로스의 생산 능력은 최대 효율로 계산을 할 시에 공장이 완전하게 풀가동한다는 거죠.
약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생산 능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3공장을 추가 증설을 하게 되면은 최대치의 50% 상승한 1,500억 원 규모로 생산 능력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용 바인더인 PVDF를 국산화 소재로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이 양극용 바인더는 이 전해액 내부에서 조금 더 전류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양극용 바인더는 기본적으로 일본, 벨기에, 프랑스를 통해서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현재는 약 1,400억 원 규모인데,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에서 매년 15%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캠트로스가 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양극용 바인더 시장의 점유율을 약 50% 보유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캠트로스의 매출은 약 700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캠트로스의 전체 매출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정도인 만큼 그 상승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한 전기차라는 테마가 시작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화석 연료로부터의 자유인데, 이에 따라서 유럽의 넷제로, 다시 말해 탄소 배출권 테마에도 편승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현재 캠트로스는 이산화탄소를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추후 탄소 배출권 테마로도 상승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 종목 바로 캠트로스였습니다. 주요 매출이 첨단 소재 쪽에서 나오고 있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추가 생산 능력 확보 움직임을 기민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캠트로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2차 전지 양극재 테마에서 그 산하 종목들로 수급이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탄력을 받아 상승한 종목들이 저점 대비 상승 시 한 번의 상승이 아닌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만큼 현재 우스갯소리로 포트에서 2차 전지 종목이 없는 사람은 소외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오고 가고 있죠. 캠트로스는 전일자 기준으로 1,580원으로 플러스 16.52% 상승을 전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점인 1월 3일 6,580원 기준으로는 약 플러스 60.7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테마에 쏠린 매수세를 기대해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매수가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이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1,800원 선까지 올라와줬는데 이는 약 2%의 추가 상승이 나온 부분이죠. 오늘장 시초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시초가가 1,800원 이상으로 넘어가 11,000원 이상으로 되게 된다면은 이 너무 많은 갭을 띄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상승분을 조금 고려해서 1,800원 이하를 매수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 2거래에 대한 상승분이 약 28%에 달하는 만큼 진입하신 후에 하락 또한 비례해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데, 이래서 손절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제시해드린 진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부분이 9,000원인데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릴 건데요. 진입가 대비 손절 라인이 폭이 상당히 큰 만큼에 기존에 투자하시던 비중보다 적게 진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현재 2차 전지 테마의 상승세가 엄청난 건 맞으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테마이기도 하고 이 낙폭을 감수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2,390원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할 때 아주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 시에는 2차 목표가는 16,52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 각 지점들은 상승을 시작한 시초가인 8,260원 대비해서 각각 50% 그리고 100% 상승한 지점인데, 최근 테마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패턴에 입각하게 되면은 그 목표가가 반절 상승 그리고 2배의 상승, 이렇게 철저한 가격 전략을 고수를 해주시고 비중 또한 그간 투자하시던 비중보다는 꼭 필히 적게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우준 연구원님이 캠트로스 접근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 크게 두 가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손절 라인이 좀 크게 잡혀 있는 만큼 낙폭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만큼 비중 조절 굉장히 중요한데 비중 평소보다는 좀 적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사실 뭐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전반적으로 짜본다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장 시초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증시가 그간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공포 심리가 천천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S&P 선물 지수 기준으로 4,000포인트 이상, 그리고 나스닥 선물 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0포인트 이상을 강하게 올라서줬는데 이게 기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프리장 시간 동안에 올려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이상 상방을 보되 상당히 제한적인 폭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얼마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수급이 항생, 홍콩 증시가 열릴 때까지 강하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건데 오늘 비중 조절에 조금 그간에 실패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정도는 상당히 관망을 하시고 앞으로 이번 주 소화가 될 예정인 일정들을 천천히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좀 더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줘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야 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 종목들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보면 더 좋겠네요.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국내 증시 작전 꼼꼼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코스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년 만에 너무 그리웠어요. 네. 80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인데 네. 지금 이렇게 800선을 다시 돌파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해외 시장의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있겠고요. 네. 기승전 2차 전지의 강세인 걸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20조 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20조 같은 경우가 그 올해 실적을 넘어서 내년, 내후년 실적까지 미리 좀 가지고 오면 20조 원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25조 원까지도 가능한 거죠. 지금 시장의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고 하면은 실적을 그 내년, 내후년까지 가지고 온다는 건 성장주에 대해서 그만큼 당위성을 부여를 한다는 거겠고요. 그 이전에 올해 시장 특성 같은 경우가 새롭게 나타난 챗 GPT, 그다음에 대기업의 투자가 있었던 로봇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 상용화 시점까지의 실적을 맞춰서 시가총액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 두 업종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최소한 연간 20% 정도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직 그 개화가 크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의 교체 같은 경우가 아직 30% 정도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에 대한 당위성이 부각이 가능했고 그렇다 보니 한 2년치의 실적을 미리 가지고 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800이라는 돌파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주의 강세인 걸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 주가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고 네. 5위권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프로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지수의 특성은 그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승에 차지하는 비중의 80%를 에코프로 BM이 끌어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즉 이 부분을 환산을 해보면 지수가 한 0.8% 정도 상승을 할 때 0.7%의 기여가 에코프로 BM이 차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 그다음에 뭐 도전체 이런 식으로 뭐 전에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의 파생이 코스닥 시장의 800의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승전 2차 전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고 그중에서도 양극재 정말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지금 역시 미 증시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3월 달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과연 지금 이 800선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벌써부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희망으로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변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게 이미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조 원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실적을 보고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단계는 넘어섰어요. 이제는 수급의 싸움인 거죠. 공매도 같은 경우가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25조 원까지는 상승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다음이 과연 어떤 걸 보여줘야지 30조 이 정도로 가느냐인데 네. 부족합니다. 아우. 예,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한 2년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시장 참여자들도 역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16이란 지수를 놓고 봅니다. 양극재와 관련된 에코프로 BM이 이 기여도를 높이면서 20조 원까지 시가총액에 대해서 도달을 했고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업종, 뭐 엔터 아니면은 네. 기타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800에 대한 지수는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시각을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쉬었던 상대적으로 쉬었던 뭐 엔터 일부,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포괄적인 업종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와준다 하면 800 지수는 지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 나머지 업종도 같이 빠진다고 하면은 자칫 그 800이라는 지수가 상반기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작년에 이제 파월 의장,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매크로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고 이 덜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번 짚고 갔지만 금리 인상기는 이 인상기를 통해서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물가가 잡혀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을 때 그때는 지수 같은 경우도 버블이 한 차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이 버블인지 누구도 모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각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체력을 대입을 해보면 지수는 좀 과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는 거죠. 네. 그 점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 지수에 대해서 작년만큼의 그 하락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실제 현실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고 그 환경 안에서 한 2년치의 실적을 가지고 올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당위성이 이제는 나타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급락보다 우리는 개별 업종들의 흐름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챗 GPT 또한 연간에 한 60% 성장이 수반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부터는 클 수 있는데 급락이나 그런 요소는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연간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는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은 이벤트적인 요소로 두산과 관련된 그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매겨질 거고 그러면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산업 자체가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별 업종의 흐름을 조금 더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수대가 도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80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가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급락은 없더라도 800선을 계속 지켜주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흐름 예상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네.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에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속보인 만큼 저희가 이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 관련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 좀 미치게 될까요? 우선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와 관련해서 레이징이 한 번 더 들어온 거죠. 15만 원이란 가격으로. 근데 이 15만 원이란 가격을 놓고 장내 매수 같은 경우는 그 이하 단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선은 SM은 15만 원까지 다시 붙이고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브의 결정이 남은 거죠. 이 이상으로 레이징을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뭐 마치 경매처럼. 네. 이제는 뭐 15만 원 이상은 오버페이스로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인수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SM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가능성이 또 남은 거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보유자분들은 단순하게 뭐 15만 원 가격에 도래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매도하고 안 보겠다. 그런 것보다 이벤트의 카드가 이제는 하이브로 넘어간 겁니다. 네. 이제는 하이브 쪽으로 토스를 해줬군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SM 또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우리가 SM이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한 1,200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를 환산을 해보면 3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JYP라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뭐 YG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한 이제 실적에 맞춰서 시가총액이 키를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SM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5만 원에 도달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벤트 소멸으로 당장 매도를 할 게 아니라 공이 한 군데 하이브로 더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대 이하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그 주가 변동성을 견디기에는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JYP라든지 YG라든지 이런 쪽 이제 기본적으로 이익이 올라오는데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덜 상승한 그러한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가 공을 하이브 쪽으로 토스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15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가가 나와 있고 또 규모도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조 2,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또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 SM에 뛰어드는 것도 15만 원 바라보고 들어가신다면 리스키하지만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JYP 엔터테인먼트라던가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또 최근에는 뭐 큐브엔터 이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B2에 대한 경고음도 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렇게 뭐 B2 경고음이 울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잖아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신용 잔고 부분은 언제나 발목을 잡아오는 겁니다. 네. 늘 지수와 함께 수급을 놓고 봤을 때 특정 어느 정도의 수치 이상이 도래를 한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신용융자 잔액 추이를 한번 봅니다. 1월 2일 기준으로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8조 8천억 원, 코스닥 기준으로는 7조 8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두 수치를 더해보면 한 16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 절대적인 수치를 한 부분을 기억을 해놓고 지금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7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거래소와 코스닥 이제 신용 비중 같은 경우가 도합으로 좀 부담이 됐었던 때가 한 20조가 넘어갈 때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가 이제는 비슷하게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또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 코스닥과 관련된 신용이 증가가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종목들이 신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만큼의 신용 볼륨 또한 이 매수를 한 가격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네. 커지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자,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20조 원 이상의 신용과 지금 보는 20조 원 이상의 신용은 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올해 기준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도합 한 25조 원 이상의
신용 잔고 같은 경우가 쌓였을 때는 그때는 작년에 한 20조, 22조 정도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때부터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신용융자 잔고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뭐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전의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는 볼륨을 조금 더 크게 잡고 가도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닥에서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순환매가 계속되게 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는 2차 전지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로봇, 챗 GPT, 리오프닝 한번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다 키를 맞췄어요. 네. 제약바이오도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빠지기는 했죠. 빈집, 수급의 빈집이 제약바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쪽, 제약 쪽 같은 경우 3상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표적 항암제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해요. 네. 신고가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쪽은 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뭔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강해요. 건강기능식품. 네, 이게 예전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고 네. 그냥 적당한 몸에 좋은 물질을 넣어서 판매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뭐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내에 이제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모집해서 팔거나 하면서 그냥 그 정도의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올해 달라진 게 있습니다. 2개 기업인데요. 우리가 당뇨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탈모와 관련해서는 난제의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치료제가 아직 그 크리티컬한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그만큼 큰데 당뇨의 부분을 뽑아 보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을 하고 혈당 수치가 낮아진다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이 뭐 비만과 관련된 부분에 효과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선은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적당한 시총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점유율 정도로 주가는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상승을 하는 점은 뭐냐면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기타 좀 판매에 대한 망에서 실제 판매 매출이 나타나는 걸 보고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케어젠이 2조 원의 시가총액까지 도달을 했었던 거고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와 관련된 크림이죠. 그 부분을 판매를 하는데 일단 시가총액은 한 1조 5천억 원까지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1조 3천억 원까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부터 아마존의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한 2조 원의 시가총액에 도달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 여부는 이 효과로 어떻게 뭐 보게 될까요? 아니면 판매량으로 보게 될까요? 효과는 그 이전에 이미 판단이 돼 있어요. 네네. 예, 탈모와 관련된 약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효과는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커버할 정도의 뭐 건강기능식품이 나온다고 하면 이 시장을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논문을 통해서 효능은 입증이 되었고 이제 입증된 효능을 바탕으로 그만큼의 판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매를 하는 시점에 확정이 된다 했을 때 주가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2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종목은 먼저 전방시장이 열려있는 그러한 제품에 더해서 실제 판매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케어젠, 바이오니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챗 GPT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섹터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무릎에 위치한 좀 소외된 업종들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접근 가능한 섹터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정책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만의 정책으로는 부족해요. 글로벌과 우리나라의 정책의 교집합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작년부터 부각이 되었던 게 대체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좀 중국의 경기 부양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포인트를 놓고 좀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수주가 나오면 주가가 반응이 있을 정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구경제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로 발표를 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의 단행을 통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금 철강화학 이쪽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무릎까지 차 있는 업종 종목으로 원전과 구경제 관련된 업종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좋을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